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설문 쓰기 교육을 맡은 윤범기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접니다. 자, 스탠딩 할 때 사진인데 안동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단일중학교를 나왔고 현대복을 나왔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저희가 진로 교육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이렇게 자기 소개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서울대 국제학과 나왔어요.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일단 반응해. 그 다음에 이제 대학원을 나오고 보건사관학교라는 데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굉장히 편하게 군복무를 했죠. 그 다음에 MBA 기자가 됐고 앵커를 했네? 아저씨같이 생기도 앵커를 할 수가 있어요. 앵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청소년 연설대전 연설 지도를 하게 됐죠. 앵커 했다는 걸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사진을 갖고 와봤어요. 얘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라니아라고 지금은 활동을 안 하는 걸로 중단된 걸로 추정되는, 그 이후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참 괜찮았는데, 예쁘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랬는데 왜 이후에 활동을 못했을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을 만들게 된 건 2014년 1월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서울시청 지하에 있는 시민청이라는 공간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첫 이렇게 연설대전 교육을 했었죠. 그리고 이 2014년 1월에 시작한 연설대전이 이번에 2016년에 6차까지 바로 요 맞은편에 있는 1소회실에서 6차 본선대회를 마쳤을 때 사진이에요. 6차까지 행사를 했고 지금 7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설대전도 했어요. 이건 대학생 연설대전입니다. 5월에 했었고요. 또 주부들도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 할머니들도 대한민국 주부 누구나 다 여러분 못지않은 엄청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얘기도 연설로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청년들도 연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 대회도 주최를 했다. 그래서 저는 직업은 기자인데 사실은 이제 취미생활이 연설 대회 주최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 가지 대학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첫 번째는 연설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거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좋은 연설문이라는 건 그럼 뭘까? 그거는 직접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연설을 하기 위한 팁,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팁을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연설이라는 건 뭘까요? 연설이란 한마디로 뭘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뭐 대답하기 쉽지 않죠. 뭐 말하기고 뭐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연설의 정의는 공연이라는 거예요. 공연. 우리가 흔히 연설이라고 하면 뭐 회식 자리에서 뭐 부장님이 갑자기 무대 위에 올라가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올해 있었던 일을 막 이렇게 늘어놓기 시작하죠. 끝도 없이. 그럼 이제 조용히 핸드폰 보기 시작하죠. 딴짓하고 혼자 술 마시고. 그런 건 연설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거를 저런 것도 연설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건 연설이 아니에요. 연설은 뭐냐면 공연이라는 거예요. 공연은 뭡니까? 박정현 씨가 나는 가수대에 나오기 위해서 뭘 해요? 연습을 하죠. 그리고 이 공연은 어때요? 그냥 마음대로 막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정해진 가사가 있고 리듬이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하는 거죠. 연설의 특징은 뭐냐면 준비된 공연이잖아요. 공연은 준비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거죠. 준비된 말하기다. 그냥 즉흥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일반적으로 나 그래도 동네에서 말 좀 하는데 어디 가서 내가 그래도 말 좀 잘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연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말하기와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인간이 말로 하는 최고의 공연이다. 말이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공연도 많지만 연설은 인간이 오로지 목소리만 갖고 말로만 하는 공연이에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공연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말로 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강의가 있죠.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하는 강의죠. 강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의 전달이 목표죠. 자, 박정현 씨는 노래를 하죠? 노래는 뭐예요? 노래는 감동을 주는 게 목표예요. 우리 불후의 명곡이나 복면가왕이나 이런 음악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끝나고 나서 이 노래에 감동하신 분들을 투표해 주세요. 그럼 막 투표하죠. 근데 그건 감동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찌릿찌릿하고 마는 거거든. 그냥 좋은 감동 받았다, 뭐 힐링이 됐다 이러고 마는 거야. 근데 연설은 뭘까? 연설의 목표는 뭐겠어? 연설의 목표는 설득을 통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뭐냐면 내가 이 연설을 듣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야. 청중들이.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청중들은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야. 내 말을 듣고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돼. 그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에요. 특히 1대 바로 1대1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1대1로 하는 건 그냥 지시죠. 너 이렇게 해.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뭔가 강요하는 거죠. 하지만 연설은 그런 게 아니에요. 1대 바로 대중들을 상대로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그걸 통해서 행동의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연설의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가? 내 말을 통해서 이거를 많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연설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잘하면 흩어졌던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국민 통합에 굉장히 좋은 기제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잘못하면 또 국민을 분열시키기도 하죠. 오전에 자기소개한 친구들 중에 보면 정치인이 되고 싶다, 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대통령은 좀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통령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연설이라고 하는 건 바로 국민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통합시키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연설은 무기예요. 우리 삼국지에 보면 관우나 여포 같은 유명한 장수들이 있죠. 이런 장수들의 특징은 뭐예요? 최강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관우는 정령 언월도를 가지고 있죠. 여포는 강천 화극을 가지고 있죠. 둘 다 적토마를 타고 다니죠. 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연설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촛불 집회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다 세상에 뭔가 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를 들면 군인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전두환 이런 군인들은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요? 군인들에게는 어떤 무기가 있어요? 총과 칼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술가들, 가수나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예술 작품으로 세상을 바꾸겠죠. 영향을 미치겠죠. 재벌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돈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큰 학교를 짓는다든가 기부를 한다든가 뭐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정유라를 지원한다든가 나쁜 방향으로 지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민주주의자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자들에게는 오로지 말과 글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의 주장을 나의 주장을 상대에게 납득시켜서 결국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주주의자의 유일한 무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 촛불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무대 위에 올라가서 발언을 하잖아요. 뭐 내 얘기 들어주면 뭐 여러분 뭐 돈 주겠다고 설득하던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감옥에 가두겠다고 하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로지 말로 나의 생각을 말과 글로 정리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았으면 내 글을 읽지 않았으면 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연설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연설로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아주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이죠. 자, 오바마는 이제 2004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처음 등장했어요. 오바마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무명의 정치인이었어요. 아까 정상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오바마가 이 2004년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올 때 직업이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이었어요. 미국 전체의 상원의원이 아니라 일리노이 주의 상원의원. 주 상원의원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뭐예요? 시의원 같은 거죠. 구의원 있고 시의원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동네에서 우리 동네 시의원 이름 아는 사람? 국회의원 이름은 아는 사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안다. 뭐 그 정도 오케이. 대통령 이름은 다 알죠. 시의원 이름을 누가 알아요, 솔직히. 오바마는 그 동네 사는 시의원, 그 주민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2004년에 미국 전당대회에서 요 우연한 기회에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연설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6분 30초, 약 17분 정도의 연설을 했어요. 실제로 그 전당대회장에서 그 연설을 본 사람은 한 10만 명 정도? 그리고 그게 시스펜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지금 국회 방송 같은 미국의 어떤 정치 관련된 걸 계속 생중계하는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에서 오바마의 연설이 생중계가 됐어요.
그걸 본 사람도 몇십만 명, 많아야 뭐 2~3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연설은 엄청난 힘을 가진 연설이었기 때문에 이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와 이거 연설 진짜 좋았어. 너도 한번 들어봐. 너도 한번 들어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추천을 했고 그 연설이 클릭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자막이 붙고 심지어 한국어 자막도 붙어있죠. 그래서 지금은 수억 명이 본 연설이 됐어요. 사실 저도 청소년 연설전을 기획하면서 이 오바마의 연설로부터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아 이런 게 연설이구나. 이렇게 연설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걸로 사실은 교육을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이 소화하기 조금 어려워.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보고 기회가 되면 제가 따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사람은 그 당시 미국은 굉장히 분열된 나라였는데 그거를 비판을 하면서 당파 싸움에 지친 미국을 위로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미국 혹은 공화당만의 미국이 아니라 하나된 미국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그 라인 있잖아요. 이건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We are not the red states of America. We are not the blue states of America. We ar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게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공화당은 빨간색을 상징하고 민주당은 파란색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빨간색의 미국, 파란색의 미국이 아니라 우리는 미의 합주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름이 United States of America라는 걸 이용해서 라임을 살려갖고 자기 주장을 이렇게 펼쳤던 거죠. 이 연설은 무슨 이렇게 듣다 보면 무슨 랩을 듣는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흑인 가수들이 오바마 연설에다가 그 리듬을 얹어가지고 랩처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든 연설, 잘 쓴 연설은 마치 노래처럼 들린다. 그런데 단순히 노래처럼 감동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들어있다. 오바마는 이 연설 덕분에 이략 전 세계적인 정치 스타가 됐고 대통령 그해 2004년에 이 처음 등장해서 2006년에 아마 미국의 상원 의원이 되고 2008년에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도대체 오바마는 뭘 했어? 오바마가 전 세계 전쟁을 다 없앴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까지 탔다. 물론 이제 이번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는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속하죠. 오바마가 그렇게 성공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연설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 세계인들에게 증명한 게 바로 오바마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오바마 연설의 특징은 미국의 역사와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자기가 어떤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흑인 아버지와 백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이민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의 독특한 스토리를 이민자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미국이란 나라의 스토리와 연결시켜서 미국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연설을 했죠. 자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누군지 알죠? 그 사람은 21세기에 가장 지금까지 나타난 탁월한 연설가가 오바마라면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연설가는 히틀러예요. 하지만 히틀러도 실패한 화가 출신이죠. 원래 화가 하려다가 실패해갖고 정치판으로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가진 거라고는 연설 능력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은 연설을 할 때마다 구름처럼 청중들을 몰고 다녀서 결국엔 아주 조그만 군소정당이었던 나치당을 선거로 집권하게 만들었죠. 그 나치당이 집권해서 총리로 선출되고 대통령이 죽으니까 대통령과 총리를 겸직하는 총통이 되죠. 그래서 독일의 독재자가 돼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유태인을 학살하죠.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전사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거의 뭐 1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히틀러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였어요? 연설이었다. 이만큼 연설이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설은 마치 뭐냐? 요즘 영화 최근에 개봉했죠. 다시 또 이분이 나오셨어요. 다스베이더의 광선검과 스타워즈에 나오죠. 이 광선검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스베이더처럼 악당이 휘두르기도 하지만 그 아들인 루크 스카이워커처럼 이렇게 주인공이 휘두르기도 하죠.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은 연설에서 나온다. 이건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세상을 나쁘게 바꿀 수도 있고 굉장히 좋게 바꿀 수도 있다. 연설의 어떤 목적을 담을 것인가.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오바마 연설로부터 연설 교육을 하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 수준에서 그거를 하기엔 조금 왜냐면 이게 중학생도 있고 이러니까 고등학교 고학년들은 되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했던 연설을 가지고 간단히 연설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거는 같이 우리 1차 연설대전에서 여러분의 선배가 했던 연설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삼천고등학교 이재진이라고 합니다. 전 박예한 생가자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웃기지만 또 중요한 주제를 준비했는데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의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별에서 온 그대의 희경이. 두 번째, 상속자들의 김탄 최고. 세 번째, 오늘 제 이 의상의 컨셉. 정답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죠. 네, 정답이 재벌이었습니다. 상품은 저기 1층에 그 초성화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뒤에 경찰 와서 잡아가실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것을 여러분들께 여쭤볼 이유 있으셨습니까? 네, 오늘 저는 이 한국 드라마의 과도한 재벌 결정과 신데렐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사람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재벌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내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없네요. 그럼 내 친구의 사돈의 8촌까지 뒤져서라도 재벌이 한 명이라도 있다. 네, 역시 없는데요.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 소위 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250명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 생활에서 찾아보기 힘든 재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재벌 드라마를 크게 세 가지로 비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무 과도하다. 말 그대로 너무 많은 재벌 드라마들이 난립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재벌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벌 드라마가 많은 것은 당연하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재벌 드라마가 유치하게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물질적으로 변질되진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도한 재벌들의 설정보다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눈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가 많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재벌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암울한 단면을 드러냅니다. 얼마 전 방영한 상속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재벌학교인 신학원은 그곳 재벌들조차 등급이 나뉘어 상위 재벌들은 자동차를 타고 사복을 입고 술을 마시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청소년의 비행과 같은 사회 문제를 표현하는 것 또한 드라마의 역할 아닐까요? 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재벌 드라마는 청소년의 비행, 사람의 등급화와 같은 사회 문제를 죄송합니다. 사람의 등급화와 같은 암울한 단면을 당연하다는 듯이 정상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커녕 저 하늘에 구름 떠다니듯 바다에 물고기가 헤엄치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동을 일반화시킨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런 행동이 당연시되고 앞으로도 지적하게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무의식적인 불평등. 우리나라 재벌 드라마들의 뻔한 레포트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난하지만 자존심 있는 그런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인생 막 살고 통제 불능한 소위 재벌세 남주인공도 등장하죠. 그런데 이런 구제불능 남주인공을 재벌 여주인공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남주인공의 부해가 시작되고 여주인공은 드라마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튕겨냅니다. 그러다 중간에 키스신 몇 번 나오고 그러다 중간에 또 한 번 시어머니가 물컵 공트를 들고 와서 공간실에 방금 꼭 나오죠? 네, 그러나 결국 온갖 역경, 이 가족의 반대를 물리치고 사랑을 지켜냅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진 한번 과연 재벌 2세들이 다 이렇게 잘생기고 몸매 좋고 마치 모델 같을까요? 만약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과연 이 재벌들이 우리들과 여러분들과 결혼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주인공은 혼자서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무슨표는 여친 금잔디를 아무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 누릴 수 없는 사회적 지위를 누리게 해줍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무 의미 없는 여주인공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역할 대부분을 우리 남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재벌과의 시집가는 것이 목표인 여자들도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의식적인 차별을 아름답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여성들이 뛰어넘어야 할, 여성들이 배려해줘야 할,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현실을 응원한 채 드라마로 마치 당연하냐, 아름다우냐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세 번째,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 돈,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돈이 과연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과연 돈보다 중요한 것들은 없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돈보다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희망, 사랑. 네, 맞습니다. 이렇게 사실 저는 돈보다 중요한 것은 친구, 사랑, 희망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어떨까요? 무엇이든지 여기는 이 돈으로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를 들면 재벌 드라마에는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가난한 여주인공을 재벌에서 남주인공이 백화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만져. 그거 말고. 네. 또 나옵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제품 보급률을 조사해봤더니 97%로 TV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서 그 TV로 보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조사해봤더니 드라마가 역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에 재벌들의 이 돈을 앞세운 판타지가 계속된다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 차는 이처럼 세 가지로 재벌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연구해봤는데요. 물론 드라마는 상업성을 띄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물질 만능주의, 재벌 이기주의를 무분별하게 전파하는 드라마 세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여준다는 드라마 원래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서민과 웃는 드라마, 재벌 간의 시집가사가 아닌 진정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 남자 재벌과 가난한 여자의 사랑이 아닌 여자 재벌과 거지 남자의 사랑 또한 담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막장 스토리로 분노해가 아닌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1차 대회 때 나왔던 연설입니다. 이재진이라는 학생은 그 당시 이제 고3을 마치고 고3 올라가는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이 친구도 뭐 연설 처음 해보는 애였죠. 언제 뭐 연설을 배웠겠어요? 근데 이 대회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서 연설이라는 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또 토론을 통해서 얻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게 됐던 거죠. 자 봅시다. 이런 주제로 연설을 했었죠. 특히 도입이 재밌었죠. 내용 한번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도입부의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오늘 저는 이 한국 드라마의 과도한 재벌 설정과 신데렐라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연설문을 쓸 때 가급적 첫 문장은 자기 연설 주제를 그냥 설명을 하세요. 자기 연설 주제는 뭐다라고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게 제일 무난한 시작이다. 무난하고 스트레이트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주제가 너무 늦게 나오면 청중들이 불안해져요. 계속 들으면서 쟤 도대체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무슨 얘기 하려고 저 얘기 시작했지? 한참을 삥삥 돌아. 한참을 이렇게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야 이제 주제가 나오면 저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나중에 알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급적 처음에 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고 먼저 말을 하면 청중들이 마음이 편해져요. 쟤 저 얘기 하려고 나왔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편하게 그 얘기에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제가 뭔지 모르면
그리고 5분밖에 안 되잖아.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시간짜리 강연이면 주제를 좀 중간이나 뒤쪽에 싹 이렇게 끄집어내도 이렇게 청중들이 이렇게 재밌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5분 연설에서 주제가 너무 뒤에 나오면 사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듣다가 끝나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처음에 그냥 자기 주제를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시작하는 도입부가 무난하다. 두 번째, 재치 있는 질문. 또 하나 도입부에서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질문이에요. 질문.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재벌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을 하면 일단 어때요? 질문을 하면 집중을 시킬 수가 있죠. 청중들이 하고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건 뭐냐면 청중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물론 1대 다의 말하기잖아요. 연설은 1대 다의 말하기이기 때문에 1대 1의 말하기처럼 바로 주고받을 수는 없지만 질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청중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연설을 통해서도. 질문을 해서 청중이 답을 생각하게 하고 몇 가지 답이 나오고 그럼 그걸 받아서 또 연설을 이어가고 이게 이제 일종의 연설의 기법이에요. 청중과 대화하고 집중을 유도하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질문의 포인트는 뭐냐면 재밌는 질문.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가 재벌이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없지만 그래도 일단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한번 도입해 볼 수 있잖아요.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연결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쉬운 질문을 해야 돼요. 쉬운 질문.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재벌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답을 못하죠. 청중들이. 왜냐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100억쯤 있어야 재벌이다. 어떤 사람은 2대째 재벌이어야 부자여야 재벌이다. 다 정의가 다를 수 있잖아.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연설할 때는. 그럼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 쉬운 질문. 답이 뻔한 질문. 사실은 이건 질문을 안 해도 나도 답을 알고 있고 너도 답을 알고 있어.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재벌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을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청중들과 어떤 이렇게 미리 짜놓은 건 아니지만 청중들과 이런 편하고 쉬운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청중들을 내 이야기에 끌어들이는 거죠. 사실은 연설문을 쓸 때 여러분이 가장 공을 들이고 주의해야 될 건 어디겠어요? 자,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어디겠어? 서론이죠. 서론. 왜 서론일까? 모든 청중들이 다 어디부터 듣기 시작해요? 서론부터 듣기 시작하죠. 본론부터 얘기를 듣는 사람도 있냐? 서론은 일부러 기만도 안 됐다가 본론부터 듣기 시작하나요? 그런 사람은 없죠.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말하기도 마찬가지. 5분의 연설이면 처음에 도입부 30초 혹은 1분 안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30초에서 1분 안에 확실하게 얘 얘기 들을만하다 라고 딱 꽂히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청소년 연설대전을 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도입부는 뭐였냐면 그 이후고등학교를 나온 친구였는데 여기 이후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죠? 그 친구는 연설 처음에 딱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섹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게 첫 문장이었어요. 첫 문장을 말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확 집중. 바로 오 하면서 바로 확 집중. 그쵸? 그런 거예요. 첫 문장, 자기 주제를 얘기하면서 그 질문이든 뭐든 도입부에 확 끌어들여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도 그렇죠. 보세요. 자신의 친구 중에 재벌이 있다. 계신가요? 없다는 거 다 알면서도 여기에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어떤 답이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연설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연설문은 이미 답이 나올 것까지 다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네, 물론 저도 재벌이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서 소위 재벌이라 할 만한 사람은 한 250명 정도라는 거예요. 실제 생활에서 보기 힘든 재벌이 드라마에서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첫 단락이었어요. 첫 단락. 첫 단락부터 재치 있는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가 5분 동안 한 연설의 핵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반론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정상근 대표도 앞서 얘기했었죠. 이 세상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내가 A라고 하는 주장을 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B라고 하는 반론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자기 얘기하기를 바빠. 자기의 이 주장을 강화하는 논거만 계속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어떤 주장에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론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좋은 연설은 뭐냐면 자기 주장 안에 반론을 수용해 주는 거예요. 나는 A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싶어. 예를 들면 나는 동성애를 지지해. 하지만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다든가 비하를 한다든가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반론을 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논리적인 반론의 핵심은 뭔가? 그 사람을 비하하고 욕하고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건전한 그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핵심을 찾아서 그거를 인용해 주는 거야. 자기가. 아 그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에 이러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죠.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뭐예요? 반론만 수용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말이 맞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론을 수용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재반박이 나와요. 재반박. 반론을 수용해놓고 그래 여러분 이런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이 어떻게 돼요?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반론을 수용했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은 한 단계 더 깊어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지가 강화되는 거죠. 더 많은 논거들이 추가되면서 논지가 강화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론을 수용해야.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비행 같은 사용자 표현하는 건 또 드라마의 역할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반론 수용이에요. 반론을 수용을 해놓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재벌 드라마는 청소년의 비행 등급화 표현을 당연한 듯이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상대방의 말을 받고 자기 얘기를 더 치고 나가요. 재반박을 함으로써 자기 주장을 더 논리를 강화시키는 거죠.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는커녕 저 하늘에 구름 떠나는 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묘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일반화한다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러한 행동이 당연시되고 아무도 지적하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더 자기 논거를 강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쾌한 퍼포먼스. 5분이라는 연설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길어요. 5분 동안 몇십 명의 청중들이 많게는 몇만 명, 몇백만 명까지 내 얘기를 듣게 하는 게 연설이잖아. 5분 얘기하면 최소한 한 번은 웃겨라. 5분 얘기면서 한 번도 못 웃기는 건 청중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자기 연설에 웃음 포인트를 넣으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한 번 웃기고 해말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연설을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아 나는 평생 나는 성격 너무 지루하고 한 번도 나는 웃겨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연설문은 준비된 말이잖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죠. 5분 동안 말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유머 코드를 넣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 친구는 처음부터 계속 웃겼죠. 가난하지만 자존심 여중에 등장합니다. 인생 막살고 통제를 불응한 재벌이 등장하죠. 근데 왜 그걸 여주인공 이런 부정을 하면서 통제는 신비한 청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서 웃게 만들고 여주인공은 그날 튕기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물컵 봉투 들고 와서 먹고 떨어져. 이거 뭐 실제로 물 던지고 돈도 던지고 이런 거 하죠. 그러나 온갖 일경 그들에게 만든 물지고 사랑을 지켜냈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퍼포먼스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재진이 연설 같은 경우 제가 자주 꼽는 이유는 되게 다양한 퍼포먼스를 집어넣었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마지막에 돈다발 던지고 그게 이제 클라이먹스죠. 이렇게 돈 이렇게 하면서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진짜 재벌 그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 사진 보여준 거. 또 뭐 있어요? 요것도 있었죠. 이렇게 이제 실제로 또 뭐가 있어? 기억나는 거 있어요? 친구한테 어머 이거 아니다 이렇게 마치 자기가 재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약간 퍼포먼스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무슨 배우처럼 제대로 한 건 아니지만 살짝 그런 퍼포먼스가 들어가면 아 제가 연설 되게 열심히 준비했구나. 제가 이 연설을 하려고 저런 것까지 준비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죠. 굉장히 성의 있게 준비한 연설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청중들은 그러면 그 성의에 더 감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를 받아들여서 그만큼 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퍼포먼스. 네, 반전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도 뭔가 연설에는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여주인공은 혼자서 성공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준표는 금잔디를 아무도 쉽게 만들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데 앞서 말했듯이 아무 힘 얻은 여주인공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여러 가지 모란들이 하는 게 사실이지만 또 재벌가의 목표인 여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만 무의식적으로 아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약간 반론 수용을 통한 깨달음인데 뭐냐면 그래도 연설에는 청중들과 뭔가 나누고자 하는 사회적인 교훈과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 연설을 들었을 때 아 저건 내가 생각 못했는데 쟤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그래도 청중들이 하나는 그래도 저 친구 참 생각이 깊다. 내가 쟤한테 완전히 뭐 같은 청소년이잖아. 엄청나게 대단한 지식인 석가가 아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친구가 이 연설을 쓰기 위해서 이런 고민까지 했구나 라고 말할 만한 것. 그런 자기만의 어떤 깨달음, 자기만의 고민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하나 정도는 연설문에 녹여라 라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녹아 있을 때 좋은 연설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훈적인 메시지가 들어요.
모든 사람들 돈을 좋아합니다. 예, 저도 무척 좋아하는데요. 근데 돈이 과연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돈보다 중요한 일이 없을까요? 없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 이건 굉장히 교훈적인 메시지고 반박하기 쉽지 않은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죠.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때, 물론 예를 들면 재테크 특강이나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의 어떤 사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강의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연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모두에게 도덕적인 기반을 가진, 우리가 모두 공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가진 연설이 더 큰 울림을 가지고 더 큰 대중들에게 널리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를 여러분이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울림이 있는 결론은 울림이 있게 서민과 울고 웃는 드라마, 재벌의 시집가자가 아닌 진정한 나의 노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드라마, 남자 재벌과 가난한 여자의 사랑이 아닌 여자 부자와 거지 남자의 사랑이 여기서 다른 드라마, 막장 스토리로 분노와 화가 아닌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들었어요. 그 친구 재진이가 처음에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 툴 편하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올려가면서 톤을 고조시키면서 끝냈죠. 마지막에는 연설답게, 이것도 마지막에 또 라임이 있잖아요. 드라마 그런 드라마가 보고 싶으니까 이제는 그런 드라마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연설문은 약간 라임을 담아서 울림이 있게 결론을 지어라. 자, 이런 식으로 연설문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청소년이 직접 쓴 연설문을 여러분한테 하나 사례로 들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연설문을 실제로 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런 원칙들을 적용했는지 한번 잘 보세요. 다음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 대학교 선배님의 딸인데, 이 청소년 연설전이라는 행사의 1회 첫 번째 행사의 첫 번째 본선 무대에 올라왔던 친구예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현주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스펙을 위해서? 저 이미 대학은 붙었습니다. 다시 웃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해요. 예상대로 했는데. 네. 저는 우리가 쉽게 잊어서는 안 될 권군이라는 한 학생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한 선생님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연설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권군과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권군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왠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느꼈을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제 머리가 심장을 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지난해 3월 아파트에서 몸을 던진 권군의 마지막 유서입니다. 무엇이 당시 18살이었던 권군을 죽음으로 내몰게 했을까요? 권군은 부산의 한 자유형 사립고 2학년생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반장, 2학년 때는 부반장을 하는데 교육 관계도 원만했고 학교 폭력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교 10등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다가 2학년 때는 전체 1등을 하기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학업 성적 또한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군의 자살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유서 내용에는 쉽게 공감하면서도 제가 만약에 권군의 주변 친구였다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권군의 극단적인 선택을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나도 모르게 성적으로 학생의 행복을 평가하는 사회에 길들여졌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권군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친구들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권군 옆에 그 선생님이 계셨더라면 권군이 저와 같은 대학생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였습니다. 매일 아침 복도에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저 멀리서 달려오시며 윤지 친구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야자 감독을 하실 때 추팝추스 한 통을 안고 와 힘내라며 나눠주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숙제 알림 문자에 하트를 넣어서 답장했더니 다음날 감동받아서 저장했다며 웃으시던 굉장히 순수하고 학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썼던 편지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 못하는 저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우셨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이 공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공부 못하면 사랑받을 수 없는 교육 환경 또한 또 다른 이름의 학교 폭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생님의 교육 철학은 사랑입니다. 그 선생님은 사랑 그 하나만으로 모두의 자존감을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등생인 권군마저 죽게 만드는 한국 교육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앞에 계신 학생, 일주일 전에도 물었는데 답을 찾으셨나요? 괜찮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저의 교육 비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교육 철학은 평생 교육입니다. 마음으로 흥미를 느끼든 머리로 의미를 찾든 특정한 과목이나 공부가 평생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떠나서도 학생 스스로 수학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도 평생 교육을 말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이 끝나면 수학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수능 전에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라는 단어까지 생겼습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국사 교육에 대한 해법은 단순히 수능 과목 추가였습니다. 한국사도 학교에서만 혹은 수능 때문에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 권군이 죽을 만큼 공부했던 고등학교 공부는 오직 수능, 입시만을 위한 것인가요? 꿈꾸는 학생들의 심장을 갉아먹는 교육과 무엇을 꿈꿔야 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교육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 또한 권군이 있었던 교육 환경에서 공부합니다. 즉,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 또한 구군, 이군, 박군, 최군, 정군, 윤군 등 또 다른 권군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학 면접 때 교수님이 제게 마지막으로 물으셨던 질문은 한국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미덕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전 잠시 생각하다가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동의 일치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권군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찾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즉 지행 합의를 위한 대학생활을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군을 기억하며 하늘에서는 권군의 머리도 심장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설을 진행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빠랑 같이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 굉장히 오랫동안 참석했던 신동 맞아요. 정치 신동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인가? 그걸 합격해가지고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권군을 아십니까? 학업 스토리로 자살한 친구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내가 말한 여러 가지 원칙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연설문 쓰는 팁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처음에 도입부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저 여기 왜 나왔을까요? 질문으로 시작하고 대학 가려고 스펙 쌓으려고 저 대학 붙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한번 웃겨주잖아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어떻게 보면 진지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웃겨주면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끌어들여 놓고 내 편으로 끌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 5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은데 제가 왜 자꾸 도입부를 강조하냐면 청중들과 친해져야 돼요. 좋은 연설을 하려면 5분 안에 청중들과 친해져야 돼요. 청중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끊임없이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웃기거나 청중들이 감동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잡아서 청중과 얼마나 빨리 친해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공하는 연설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먼저 설명을 해줄 텐데 뭐 그런 거죠. 스펙 쌓기 위한 출전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진정성을 강조하고 또 이제 그 재미요소, 유머도 있었죠. 그래서 예선 때도 했는데 또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중들과 이미 어느 정도 교감하고 있는 거죠. 청중들에게 그런 감사를 청중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권군에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 친구 이야기, 자기 친구 이야기와 얘기하는 거죠. 필요성을 강조했죠. 이 윤지가 얘기했던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다들 뭐 스포자가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윤지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바로 뭐라고 해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대학부터 저도 모릅니다. 이건 당연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청중들이 대답 못할 거라는 걸 알고 그거에 대한 답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교육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윤지가 말한 자기 교육 비전이 뭐였어요? 평생 교육. 그렇죠. 입시가 끝나도 스스로 수학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만큼 공부 자체에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야지 그냥 단순히 입시 시험을 봐서 성적 순위를 거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그냥 그 공부 자체가 너무 흥미있고 재미있어서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입시 이후에도 어른이 돼서도 자기 스스로 취미생활로 수학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흥미를 불러일으켜주는 게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평생 교육의 비전이라는 건 사실 뭐 요즘 시대하고 잘 맞는 거죠. 자기 나름의 교육에 관한 비전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자기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다짐까지. 나는 그런 교육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를 찾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가겠다. 대학생이 되는 포부를 밝히는 거죠. 그런 걸로 연설을 마무리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거 알고 있기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지행하기를. 자, 마지막으로 이 연설은 굉장히 이렇게 그 연설 대전의 마스코트 같은 그런 연설인데 이 연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이야기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그 방금 전에 이제 재진이는 뭐 드라마 얘기였고 윤지는 뭐 신문에 나온 권군의 자살 기사를 통해서 한 얘기로 자기 친구 얘기 좀 들어있지만 이 친구는 이제 자기 얘기를 통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설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게 배우는 학교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참가번호 4번 영소경 학생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계신가요? 어울릴 것 같아 어디서가 정말 있는 여러분이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안녕하세요. 예쁜 나이 낭랑 18세 영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비밀 이야기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제 비밀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태어나고 얼마 후 어머니께서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시며 머리가 다 빠지시고 점점 말라가셨습니다. 휠체어를 탄 어머니와 외출을 할 때면 사람들은 저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고 엄마와의 외출이 싫어졌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고 한 친구가 이렇게 놀리더군요. 야! 얘네 엄마 장애인이래. 저는 제 어머니가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10살 때 어머니는 10여 년간의 암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저도 못 알아보시던 어머니는 그렇게 한 줌에 제가 되셨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 날 검은색 상복을 입은 저를 사람들은 다시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턴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 아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야, 너네 엄마 죽었다며?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놀림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읽게 된 편지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엄마가 돼주지 못해 미안해. 그냥 모든 게 다 많이 미안해. 저는 제 자신에게 수백 번, 수천 번 말했습니다. 엄마를 부끄러워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세상에 너같이 나쁜 애는 없을 거야. 넌 정말 나쁜 아이야. 여러분은 거울 속 자기 자신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스스로를 사랑받지 못할 아주 나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싫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어요. 외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착한 아이요. 그런데 저는 사실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이, 너답지 않게 왜 이래?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제 본 모습을 알면 저를 떠날 것 같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제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저를 사랑해주길 바랄 수 있는 거죠? 제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저인데 어떻게 제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유치원 때 저를 놀렸던 그 아이는 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혼자 울고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고 엄마가 없다는 것이 저를 평가할 잣대가 된다는 게 뒤에서 사람들이 엄마 없는 아이라고 수근거리는 게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왜 그들의 평가에 신경 써야 하죠? 그들이 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차피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왜 제가 상처받아야 하죠? 이제 저는 믿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저에게 약점이 있다고 해서 저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를 떠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떨리지만 이렇게 새로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지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부끄러운데요. 부끄럽습니다. 웃지 말아주세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예쁘고요. 착하고 공부도 잘하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좋습니다. 제가 저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누가 저를 사랑해주겠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오, 정말요? 거울을 보면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숨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저와 약속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여러분을 위해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예를 들어 낭낭 18세라고 했죠. 18살 이런 연설을 했을까. 3차 대회 때 본선에 진출했던 연설이었고 아무튼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로 시작을 했죠. 본인의 진솔한 경험을 여기서 소재로 삼았는데 이게 뭐냐면 5분의 시간 동안 청중들과 가까워야 되잖아요. 청중들과 가까워지고 친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웃기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이미 자기가 유명해. 예를 들면 김재동이야 내가.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냥 웃기면 돼요. 농담 몇 마디만 던지면 금방 친해져요. 그렇죠? 아주 유명 인사가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다가와. 그럼 엄청 친해져. 그런데 우리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대 위에 올라온 사람이 진짜 모르는 무명의 처음 보는 애예요. 그런 사람과 어떻게 친해져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청중과 친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하고 남 얘기를 하면 그냥 남 얘기 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겪은 일인데요 하고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딴 거 하던 애들도 한번 고개를 들고 봐요. 왜? 그 사람은 자기 얘기라니까. 도대체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저런 얘기를 하고 한번 보게 돼요. 그렇죠? 자기 얘기로 시작하는 게 가장 설득력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된다. 물론 자기 얘기에만 너무 빠지면 또 편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 수치라든가 그런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거들도 들어야 되겠죠. 용기 있고 솔직한 태도. 사실은 수경이는 내용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얘기지만 수경 태도는 어때요? 항상 굉장히 밝고 웃음을 머금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무대 위에 올라간 연설하는 사람은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무대 위에 올라가서 수십 명, 수백 명을 놓고 앞에 얘기를 하잖아. 근데 카리스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 얘기에 설득이 되겠어요? 적어도 무대 위에 올라간 순간 내가 주인공이야. 니들은 다 내 말을 들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를 얘기해야 돼요. 물론 이제 그게 오만하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잘났어라는 잘난 척은 굉장히 위험해. 그건 금기야. 아무리 잘난 사람도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잘난 척하면 안 보여. 미워 보여요. 그런 사람 결국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만해서는 안 되지만 당당해야 된다. 그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이 잘 찾아내야 돼요. 힘든 이야기를 할 때도 자기는 당당하게 그걸 극복한 모습을 보여줄 때 청중들은 함께 감동한다. 박수를 친다. 다만 자기 얘기를 끄집어내려고 해서 자기가 아직 채 소화하지도 못한 이야기, 도저히 아직 남들 앞에서 꺼내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상처 함부로 끄집어내면 안 돼요. 큰일 나. 큰일 나. 얼굴 못 들고 다녀.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내가 그래도 소화할 수 있어. 이 정도까지는 청중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얘기함으로써 나 자신도 이걸 극복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도 뭔가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얘기까지 할 수 있어. 친구들 앞에서. 라고 얘기하는 선이 있을 거예요.
그건 자기가 그만큼 얼만큼 극복했느냐에 달려있겠죠. 그거를 잘 판단해서 너무 한꺼번에 막 드러내는 것도 이게 위험해요. 잘 포장해야 돼요. 예쁘게. 그리고 멋있게, 당당하게, 수경이처럼. 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자기 상처 드러내면서 자기가 펑펑 울면 안 돼요. 연설을 할 때 우는 건 좋지만 눈물 찔끔이에요. 연사는 눈물 찔끔, 청중들은 펑펑. 이게 기본이야. 알겠어? 자기가 펑펑 울어버리면 안 돼. 그럼 연설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사는 스스로 감동해서 눈물 찔끔 흘릴 수 있어. 하지만 청중들은 펑펑 울게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신 이제 자기가 너무 오버해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해서 펑펑 울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당당한 태도. 무대 위에 올라가면 내가 주인공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어떤 보편적인 메시지. 본인의 얘기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얘기로 시작해서 자기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자기 얘기를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 나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야. 나의 이야기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는 보편적인 메시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좋은 연설. 그래야 청중들도 공감하고 5분 동안 저 사람 얘기를 들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혼자 자랑하는 얘기를 5분 동안 들으면 뭐 하겠어. 그리고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연설을 완벽하게 하게 해요. 사실 아까 그 수경이도 그렇고 윤지도 그렇고 무대 위에 올라갈 때 어때요? 연설문을 갖고 갔어요? 안 갖고 갔어요? 아예 연설문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갔죠. 손에는 뭐만 들었어요? 거울 하나 들었죠. 자기의 필요한 소품 하나 딱 들고 올라가요. 수경이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준비 모임 할 때 처음에 이제 연설문 처음 리허설 할 때 첫 연습 때부터 이미 다 외워갔어요. 그때부터 마지막 본선까지 한 번도 틀림없이 똑같이 했어요. 전혀 원고 안 보고. 오기 전에 그만큼 부단히 연습을 통해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죠. 물론 자기 얘기기도 하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적어도 연설문에 의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연습을 해갖고 와요. 그래서 좋은 연습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를 해라. 자기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논거만큼 강력한 논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설득력 있는 논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주제든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라. 5분의 연설 동안 2개, 3개의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5분의 연설이면 그 연설을 듣고 끝났을 때 아, 쟤는 무슨 얘기했구나 라고 한 문장으로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예를 들면 염수경 연설은 나를 사랑하자는 거죠. 권윤지 연설은 아,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 평생 교육의 필요성 이런 거였죠. 재진이 연설은 재벌 드라마 문제 있다 뭐 이런 거였죠. 누가 있던 연설은 예를 들면 내 꿈을 빼앗아간 도둑들, 어른들이 강요하는 어떤 잘못된 어떤 꿈에 관한 문제 뭐 이런 거였죠. 딱 연설을 들었을 때 아, 저 메시지가 뭐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요. 한 문장. 그러려면 한 가지 메시지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든 문장이 다 그 메시지를 설득하기 위한,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논거로 갖춰야 돼요. 서론부터 본론부터 결론까지 다. 쓸데없는 얘기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5분이라는 연설 속에. 5분은 이미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에 집중해서 하나의 메시지로 연설이 모아져야 된다. 이 얘기 저 얘기 장황하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중과 대화하는 거죠. 일대 다의 연설, 말하기지만 연설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머라든가 질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대화하듯이 연설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는 반전과 깨달음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고, 세상을 바꿀 메시지를 담으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도입부의 전력을 다해요. 연설문을 쓸 때 일주일 고민한다고 치면 그 중에 3, 4일은 도입부를 고민하면 돼요. 도입부를 고민해서 재밌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뒤에 본론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청중과 어떻게 친해질 것인가, 뭐 유머를 한다든가, 물컵을 던진다든가, 뭐 거울을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뭔지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찾아내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청중과 친해지기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요. 그리고 부단히 실전처럼 연습해요. 부단한 연습만이 좋은 연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말 잘하는 천재도 연습 안 하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잘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운 좋아서 한 번 빵 터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2번, 3번 반복하면 반드시 미천이 드러나요. 반드시 좋은 연설을 하려면 연설문을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완성하고 그걸 부단히 연습해요. 그래서 연설문을 안 보고도 할 수 있게끔 연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